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서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진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초대해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건강상식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의 코너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자동차 상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폭염경보고요. 뜨겁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이 36도, 대구가 37도 예상됩니다. 2018년 7월 17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오늘부터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그리고 향후 4년간 구정이라든지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초복이면서 제70주년 재헌절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모시고 구정의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석진 구청장입니다. 먼저 3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요. 그 득표율이 67.3%인데 이게 25개의 서울 그 자치구 가운데 2위고 네. 3선 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더라고요. 네,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국민들의 신임을 어디서 얻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잘 만들어내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이런 성과를 피부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분들이 또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더라고요. 네. 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네. 네네.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 주로 쓰이는 별명이기도 하고 네네. 또 아이들이 쉽게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 이를테면 알지 못하게 뒤에서 이렇게 잘 돕는다는 이런 별명이니까 네. 저는 복지구청장한테 맞는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키도 크시고 네, 키도 큰 편입니다. 구정을 네.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그런 스타일도 실제 그 키다리 아저씨 캐릭터에 맞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네. 이런 네.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에서는 3선이 처음이고요. 네.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3선 만들어주시는 일 자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일인데 네. 8년 전에 저를 처음 선택할 때는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해왔으니 계속해라 이런 지지였다고 생각하면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바탕 위에 정말 서대문의 어떤 새로운 성장 발전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담론보다는 오히려 저는 선거운동 과정 중에 뒷골목 다니면서 여전히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은 이제 마을버스를 많이 타시는데 네. 마을버스 노선이 우리 주민이 딱 원하는 노선이 또 아닌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 자체가 가장 많이 주민이 걸어다니는 곳인데 어떤 보행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큰 거대 담론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가 없는 이런 도시, 무단 투기가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노선도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되어지고 증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면도로 가다가도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벤치도 좀 잘 만들어 놓고 네네. 이런 소소한 도시적인 만족도가 높은 이런 직접 생활 밀착형의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삼선에서 오는 그런 베테랑 구청장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그 서대문구 마을버스 노선 네. 조정이 취소가 됐어요. 네네네. 주민들이 그거를 좀 바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다른 지역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뭐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철회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우선 이제 마을버스 노선 자체는 그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했던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제 사거리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제일 큰 병원이 저희 지역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고, 또 신촌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마을버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노선 조정에 대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어떤 안을 냈냐면 서대문 11번 버스하고 13번 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해보도록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11번 버스를 이용하셨던 홍은동 주민분들이 우린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전체 서대문 전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이용했던 홍은동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반대를 아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바로 제가 주민을 이기는 구청장은 없는 거니까 비록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제가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취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마을버스 심의 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안건이긴 했지만, 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 또 한쪽 지역 주민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쪽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만 올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주민이 원하지 아니하면 설령 구정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구민을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구민을 이기는 구청장은 없는 거니까 네네. 항상 이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간부 직원들하고 같이 세족식 한 것도 네. 이런 각오가 드러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세족식을 예. 매번 취임식 때마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 한 셈이죠. 네. 세족식을 하는 의미는 이제 무릎 ቁ꿇고 섬기겠다는 표현이고 네. 이걸 항상 각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하는 동안에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구청장, 국장들 함께 했는데요. 끝까지 주민을 섬기겠다는 의사 표시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구청장께서 잘 가시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안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달에 선거 끝나자마자 6월 14일에도 그 홍은 일동 쪽인가요? 재건축 네, 현장 네. 가시고 지난 2일에 취임하시는 임기 시작하는 날 뿌라비루 때문에 또 걱정하셨는지 네. 그 지역에 또 가셔서 관리 현장 보셨는데 어떤가요? 그쪽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뭐 장마도 이제 끝났고 그러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폭풍이나 뭐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 점검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월호 때부터 아주 절감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구정도 안전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신촌의 대중교통 조형지구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도 할 수 있는 문화의 광장이 됐는데 만약 이곳이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서 주민들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수 광고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홍은동 지역의 재개발 지역 이런 곳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같이 가서 점검하고 또 제가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욱 잘 안전관리에 유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잘 하지만 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에는 기본적인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북아현 지역도 그렇고 그쪽에 또 네. 오래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은 또 특히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가요? 특히 이제 북아현 지역이 예전에도 폭우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인데요. 네. 장애가 있으신 분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이런 재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취약한 이런 지역들이 여전히 있어요.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2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철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예. 하여튼 사람이 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예전에 이제 금화 시범 아파트 이런 부분도 반대들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저희가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쪽은 취약 지역입니다. 이런 쪽은 계속 저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사전에 예방 점검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먼저 찾아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북아현 지역, 홍은 지역 이런 쪽이 좀 취약 지역입니다. 자, 서대문구 현장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또 3선 4년 동안 어떻게 구를 이끌어 가실지 큰 그림을 좀 여쭤볼게요. 네. 서대문의 미래를 더 크고 높게 넓게 키워가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네. 앞으로 이 구정 운영 방향 또 비전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민선 5, 6기가 이제 청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어떤 제도 정비가 됐다고 하면 이제 민선 7기는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더 크게 넓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대문의 어떤 변화를 이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시기인데 예. 전 세 가지 영역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교육 분야, 문화 분야, 그다음에 권역별 발전 전략. 근데 교육은 제가 이제 교육 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미래 인재에 투자하는 교육 신도시. 그리고 이제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기본권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예. 그리고 권역별 발전 전략은 저희가 이제 4대 역세권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6대 권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공간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 공간 전략에 관한 부분은 홍제 역세권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미래형으로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제 사거리까지 좀 더 지하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쪽에 변화를 이제 추동을 시켜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권역별 발전 공약에 네.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서대문구는 워낙 대학도 많고 네.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에 왜 그렇게 조성이 되는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젊은이들 지금 당장 취업 걱정 많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하면 그렇습니다. 주택 문제 어렵고 막 네. 이래서 구청장께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생 임대주택이라든지 나라사랑채, 창업 꿈터 이런 것들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공약들을 이행해 가실 건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교육 신도시 서대문 했을 때 일단 대학이 많은 도시라고 하는 게 서대문이거든요. 저희가 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이제 9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 신도시에 우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화센터를 권역별로 만들고 또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융복합 인재교육센터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방과후 교실이나 또 아니면 자유학기제 그리고 진로 탐험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강화시켜줄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런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사 문제, 즉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저희가 일찍이 벌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대문에 행복기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교육부가 인정을 하고 해서 이제 대학 연합기숙사에는 이제 500명이 넘는 이런 인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 청년들 이를테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신촌 지역에.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 임대주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2와 1과라고 해서 2개의 지붕에 한 집 해서 SH하고 협력을 해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서 지어주는 사회주택에 난가자동 쪽에 이제 곧 완공이 돼서 여기 입주가 되어질 텐데 이쪽에도 이제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또 청년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꿈터 1호점이 신촌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과거의 모텔을 개조해서 청년 창업 꿈터의 레지던스로 만들었는데 이곳에 입주되어 있는 청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앞으로 제 2호점도 계속 만들어서 이런 청년 창업 꿈터 이를테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창업도 꿈꾸고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려운 어깨 무거운 얘기들을 쭉 해드려가지고 네.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반부패 청년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점을 좋게 평가받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7월 9일 날 네. 시청 시민청에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반부패 청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가 있는데요. 그 회장은 이제 부산대 김영철 행정학과 교수세요. 근데 그 상이 제정된 거는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 사회문화 확립을 위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공직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상한 것은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청년 문화를 조성하는 거, 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시민감사 엄부즈만 아마 그 엄부즈만에 대한 운영은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되게 그렇군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의 클린업 시스템 운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 시민감사 엄부즈만은 이제 토목기술사, 변호사, 건축사 그리고 전직 감사원, 감사관 이런 분들이 네. 우리 주민들의 그 이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영역들에서 좋은 평가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활동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5, 6기 동안에 청렴이 기본이 돼야 그래야 이제 정책에 바로 설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7기 동안에도 이렇게 또 상도 주셨는데 앞으로 반부패 청렴 대상에 걸맞도록 우리 서대문구가 네. 청렴한 공직문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초복이라서 굉장히 더워요. 지난번에 네. 그 신촌 물총 싸움 축제에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사진도 찾아봤는데 네. 아유 뭐 젊은이들 사이에 계시니까 제가 누가 구청장님인지 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멋들어지게 하셨던데 네. 그 서대문구 쪽에 아주 끝으로 가격 대비 잘하는 좀 영향가 네. 많은 집 하나만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희들 서대문에 이제 청년 문화와 관련돼서 네. 신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청년 문화를 특히 잘 즐길 수 있고요. 1년 365일 문화 행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름철이면 물총 축제, 봄에는 이제 벚꽃, 네. 우리 이제 안산 자락길 쪽에 네. 벚꽃 축제, 그리고 또 이제 8월 15일 날 독립민주 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저희들 여러 가지 맛집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여름철이니까 네네. 신촌 연희동의 함흥냉면집이 아주 잘합니다. 그렇군요. 예, 청성면옥이라고 네, 줄을 서서 먹는 곳인데 안산 자락길 오셨다가 네. 연희동 쪽으로 내려오셔서 냉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영천시장 족발집도 좋습니다. 네. 오늘 초복에 네.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끝으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께서 직접 그 신청해 주신 일기예보의 좋아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 상식 그리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30일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인도를 다녀온 남성 2명이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는 상당히 정복된 감염병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서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콜레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콜레라 환자가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해외여행 요즘에 많이 다녀오면서 국내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질병인가요? 예, 콜레라는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네. 즉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소장에 감염된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균이 독소를 분비해요. 아하. 그것 때문에 물 같은 설사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콜레라 예방접종 주사도 맞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시피 되니까 관심도 그만큼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위생 상황이 개선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 사정이 안 좋고 위생이 좋지 않았던 1940년대, 50년대 이때는 굉장히 콜레라 유행이 국내에도 많았고요. 예.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발생 환자는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발생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예, 지금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네. 수돗물이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콜레라 환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역시 위험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법정 전염병 1군에 속해 있는데 위험성이 큰 질병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1군 법정 전염병은 물이나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면 바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질병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콜레라도 들어갑니다. 아, 역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가장 좀 쉽고 네. 사람 몸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 걸까요? 사실 개도국에서는 감염된 사람의 분변 처리가 안 돼서 또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길어먹는 물에서 오염이 돼서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많은데요. 예.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물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혹 그 국내에서는 어패류를 날로 먹을 때 그럴 때 간혹 감염이 되고 역시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어패류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패류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은 해외 유입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패류 먹고서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전염병 같은 것을 걸렸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콜레라 걸렸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으니까요. 예. 어쨌든 정부가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을 선포를 하고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콜레라의 경우는 어느 지역이 주로 발병국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아시아 중동에서는 인도, 필리핀, 예멘이 들어가고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들어가는데 예. 이 지역을 다녀오게 되면은 입국할 때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도의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는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인도에 찾기도 하는데, 근데 여행 가거나 업무차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미리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콜레라의 경우는 콜레라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이 있는데요, 먹는 게. 근데 사실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걸 잘 하진 않고요. 사실은 개인 위생을 준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잠시 뒤에 여쭤보겠지만 다녀온 뒤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다녀온 이후에 잠복기가 최대 5일 이내거든요. 예. 만약에 갔다 왔는데 심한 설사를 한다든가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미리 그 콜레라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조는 없나요? 네, 잠복기가 빠르면 6시간, 길면 5일이고 보통 2, 3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물이나 음식, 오염된 걸 먹고 나서 보통 한 2, 3일 내에 빠르면 하루 이내에 설사하고 복통, 구토가 나면은
그때 알게 되고요. 그 전에까지는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콜레라에 걸리면 뭐 열도 나고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면서 거의 뭐 일상생활이 힘들겠네요. 사실은 열보다 더 문제는 심한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콜레라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심한 설사 때문에 탈수가 되고 쇼크가 와서 사망을 했고요. 또 전해질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발병이 돼도 바로 의료기관에 가면은 치료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증세를 보여서 병원을 찾았으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우선 먹는 거로나 아니면 먹는 게 안 되고 심하게 토하는 분들은 정맥 주사로 탈수되는 만큼 수분하고 전해질을 보충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항생제 치료는 안 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짧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 콜레라의 치사율이 높아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법정 전염병 1군에 속해 있는데 지금도 치사율이 그 정도로 높은가요? 사실 1800년대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치명률이 거의 50% 육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60년대 이후에는 훨씬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이게 한번 발생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전염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입원을 했을 때 다른 병과 비교를 해보면 좀 치료 기간이 긴 편인가요? 보통 길어도 그러니까 설사가 어느 정도 멎을 때까지 일주일 이내 동안만 잘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그 탈수가 심해지는 기간에만 치료를 잘하면 되고요. 입원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장염이라든지 혹은 구토 증세가 잦았던 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그랬겠거니 하고서 뭐 약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지사제를 섭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설사를 할 때 무조건 지사제만 먹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콜레라의 경우는 발생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구토와 설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평소에도 있던 것이려니 하지 말고 특히 해외여행 다녀온 이후에 이런 일이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생활 수칙도 있겠지만 뭐 해외에서 여행을 갔을 때 조심할 점 그리고 국내에서 조심할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해외여행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과 음식입니다. 그래서 물은 꼭 끓인 물이나 그 병에 밀봉돼서 나온 그 공장에서 나온 물만 드시고 밖에서 그냥 따라주는 물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도 이제 현지 음식을 드실 때 끓이거나 굽거나 익힌 것은 상관없는데 날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습도도 높고요. 수인성 질환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장마철에는 특히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개인 위생이죠. 자주 손 씻는 것.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때도 조리한 음식은 남는 거 아깝다고 오래 보관하지 말고 필요시는 꼭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항상 다시 익혀서 먹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모기 매개 전염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 물리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는 것. 그리고 설사가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콜레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주치 시간. 오늘은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예전에 그 장마철 차량 관리법 얘기할 때
사람이랑 똑같다. 자동차도 이렇게 비 오면은 관리 잘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름에도 아주 뜨거운 날씨 때문에 또 무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똑같이 사람처럼 신경을 써줘야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깥에 뜨거운 폭염 밑에서 사람이 있으면 금방 지치거든요. 아, 예. 차도 주차를 할 때 바깥에 주차하면 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실내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늘 쪽에 있게 되면은 엔진 같은 것도 빨리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앞으로 아마 이 휴가 기간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족 동반해서 장거리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보통 한두 시간마다 차가 상당히 도로 위에 뜨거운 열기도 그렇지만 타이어 또 엔진 모두가 뜨겁습니다. 네. 1년에 뭐 5천 건 정도의 차량 화재가 생길 정도니까 하루에 13건, 4건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노후된 차를 가지고 있다. 내가 중고차를 한 7, 8년 이상 된 차다. 그러면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운행 자체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아하. 차를 쉴 때도 좀 그늘진 곳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차가 열기가 좀 많다 그러면은 예. 엔진 보닛을 열어놔도 괜찮거든요. 예. 빨리 식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좀 더 자주 쉬면은 훨씬 더 차도 좋고 사람도 기운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뜨거울 때 이 간혹 아직도 폭우가 이렇게 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요새는 국지성 폭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스콜식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평상시보다도 뭐 속도 줄이는 건 기본이고 예. 또 미끄러지는 거 있죠. 예. 이 부분들은 곡선 구간에서 타이어의 트레드 홈의 깊이가 낮다든지 또 공기압이 적다든지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출발하시기 전에 타이어 상태, 공기압 또 차량의 이상 유무, 에어컨 제대로 나오는지 등등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비 올 때는 조향 장치를 이렇게 조작할 때 좀 더 그 각도를 줄여서 하는 게 나을까요? 확확 틀면은 미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는 기본 요건이고요. 예. 곡선 구간에서도 앞에 전방 주시와 더불어서 핸들을 제대로 잡고 그 트는 부분들, 특히 차가 미끄러지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대로 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퀴를 틀는 상태에서 제동을 해야지 제대로 제동 효과가 들어갑니다. 아하. 반대로 틀게 되면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제어가 안 되면서 돌죠. 중앙 분리대를 넘어간다든지 아유. 이런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이 갑자기 스콜성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은 이 비상등 켜고 전조등 다 켜고요. 예. 그래도 좀 너무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갓길에 세워서 좀 더 5분 10분 기다리면은 잦아드는 거 좀 기다린 다음에 좀 출발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기 차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내 차는 엔진 오일이 좀 줄어들어, 냉각수가 줄어들어. 이런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를 뒤 트렁크에다 한 통 싣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간혹 상태 보면서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역시 이제 와이퍼 고무 상태라든지 또 3, 4일 정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워시액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또 뭐 아이들이 어리다 그러면은 아이들 놀이기구부터 먹거리부터 음료수부터 모든 거 준비 또 비상약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장 입장에서는 가족 동반할 때는 더더욱 혼자 운전하는 건 좀 틀리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하고 운전을 교대하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졸음운전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네. 졸음운전도 방지되면서 또 막히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배우자하고 얘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뭐 쉬건 뒤에서 자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또 운전자한테 먹을 것도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1시간마다 이렇게 교대 운전도 하고 이렇게 다 보면은 막히더라도 막히는 것 자체가 여행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라는 거. 네. 그리고 역시 비가 갑자기 내릴 때 아마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주차 자체를 고지대다 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하. 보통 일반 지방 같은데 도시 놀러 가더라도 어디든지 하천변에다가 보통 주차장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주차장 넓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천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금방 한두 시간 만에 물이 불어가지고 주차장까지 올라오는 이런 하천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담으로 큰 재산이 들어가니까 이 차가 침수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렇죠. 여행은 다 막히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고지대 쪽을 선호를 하시는 거 이것도 습관이고 그리고 지방 갈 때 좀 흐리게 되면은 꼭 비가 올 때 전조등 켜지 마시고요. 네. 좀 흐리게 되더라도 전조등 같은 거 불 켜고 또 뭐 난폭이나 보복 운전 같은 거 이거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그 양보 받을 때도 그렇고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전조등을 켜주게 되면은 네. 이 반 이상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한템포들인 여유 있는 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요. 네. 전기차를 이용해서 장거리 휴가철에 그 장거리 그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전기차라서 왠지 비가 올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급된 대수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네. 실제로 이 전기차라는 거는 이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음. 그래서 바닥 쪽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물이 불어난 도로 같은 데 지날 때는 일반 내연기관차도 40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도 높지만은요. 네. 내연기관차도 충분히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중, 4중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감전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고요. 또 예전에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 고급 그 전기차가 부닥치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부닥친 사고가 있었는데 예. 이 자율주행 기능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부닥치면서 이 폭발성 화재로 운전자가 사망을 했어요. 아하. 차의 반 앞쪽이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 배터리라는 것도 폭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물에 대한 부분들 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내연기관 전기차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것.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숙지를 해서 어디에서 충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꼭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비상용품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개인적으로 소화기 같은 거 탑재해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유리깨는 비상망치 이거 10,000원이면은 대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망치 그다음에 요새 외국에서는 많이 보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인지주터 앉아 있는 야광 조끼 같은 아하. 경우 이거 실내에다 두셔야지 트렁크에다 두시면 안 됩니다. 예. 안에다 두셔서 문제가 생기거나 야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전조끼, 야광 조끼를 입고 나오게 되면은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지난주에 측면에서 얘기했던. 야광 조끼도 비상용품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준비하시고 특히 요새 스프레이, 기능성 스프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준비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뿌려준다든지 효과가 상당히 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미리 여름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폭염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다가 대시보드 위에다가 라이터나 아니면은 이 스프레이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 심지어는 요새 생수병도 올려놓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생수병을 따지 않은 생수가 자체가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일종의 렌즈 효과가 생기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실내에다가 따지 않은 생수병 안에다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지 마세요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까딱하면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화재도 마찬가지라는 측면 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럴 때 약간 네. 창문을 한 몇 센티미터 열어놓고 그 다음에 창문을 뭐 신문지라든지 돗자리로 가려놓으면 어떨까요?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앞에 대시보드 쪽에 예. 이렇게 가려놓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폭염 밑에서 요새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 장착하는 거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은 고장도 나지만은요. 네. 뜨거운 햇빛에 기능이 정상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내리실 때는 햇빛이 뜨겁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려놓게 되면은 뜨거운 거 몇 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직사광선 피하는 방법, 차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창문 틀을 너무 많이 내려놓으면은 네. 혹시 비가 내린다든지 또 도난에 대한 고민거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에어컨 켜는 방법, 안에 있는 열기를 빼는 방법,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더 숙지를 하시게 되면은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 전에 이 단골 정비업소에 들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장거리 운전 앞둔 분들 휴가철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차량 점검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7월 17일 재헌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